잠들기 전 듣는 옛사람들의 8가지 사람 보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듣고 나면 누구의 속마음이라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래 살수록, 그리고 많은 일을 겪을수록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며 사람을 가장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가난이나 물질적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뒤에서 몰래 계산하고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속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소중한 진심을 주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잘못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옛사람들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은 고통의 그물을 스스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지 말고 명예와 몸을 모두 잃고 나서야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사실 사람의 마음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혀 징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현인들은 후세가 사람을 바르게 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귀중한 경험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을 관찰하는 매우 실질적인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실과 거짓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진실하고 누가 가식적인지 알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잠시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사람의 본모습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더 평온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정교한 관찰력이라 불렀으며 아주 작은 징조를 통해 내부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달이 너무 밝으면 바람이 불 징조이고 주춧돌에 습기가 차면 비가 올 징조라고 옛 성현들은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일들은 만 가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운행 원리는 하나입니다. 남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실마리에서 전체의 진상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그가 하는 행동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자 또한 큰일은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므로 화이의 싹을 보지 못하면 조만간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큰 사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세부 사항에서 시작됩니다. 곁눈질하는 눈빛, 눈가에 닿지 않는 웃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서두르는 몸짓 등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 조용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삼국지 시대에 유비가 막 황제로 즉위하여 기세가 오르고 인심이 모여들 때 찾아오는 이들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풍채가 당당하고 말이 유창하며 천하의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는 낯선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비를 하늘의 뜻에 따른 명군이라며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명예의 정점에 있는 제왕의 귀에 그런 말은 달콤한 술과 같았습니다. 유비는 기쁨에 겨워 그를 점점 더 믿게 되었고 믿음이 커질수록 경계심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갈량이 들어왔습니다. 마주보는 찰나에 그 손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제갈량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갈량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눈을 낮게 내리뜨고 있지만 눈동자는 끊임없이 구르고 있었습니다. 공손한 모습이었지만 기운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면 눈이 불안하고 속에 속셈이 많으면 신색이 고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길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몇 가지 작은 표현만으로 이 자가 현자가 아니라 암살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손님이 도리를 잘 말하고 논리도 정연하며 태도도 정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완벽한 합리성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대방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할 때 경계심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맹자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강한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위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제갈량이 신통력이 있어 화와 복을 미리 알았다고 신격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갈량은 단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유비가 말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 제갈량은 신체 언어를 관찰했습니다. 말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눈빛과 호흡, 움직임의 리듬은 오랫동안 속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아는 것의 정수입니다. 무의식적인 세부 사항을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는데 능숙해집니다. 말은 다듬어지고 이미지는 꾸며집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모든 사람을 세심하게 선택된 버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이익 추구는 여전히 아주 작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사업을 할 때 파트너가 말하는 이익이나 비전, 밝은 미래만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식당 종업원을 무시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은 약한 자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도덕적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달콤한 약속만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피곤할 때,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장자는 어떤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를 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조로울 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의 대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결과만 보고 징조를 무시합니다. 주춧돌에 습기가 차고 이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야 옷이 젖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관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차가울 필요는 없지만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 이 말들을 듣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밝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명확하게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덜 탓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원망이 줄어듭니다. 일찍 알아차리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면 평온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시끄러운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런 눈을 기른 사람은 높고 넓은 곳을 찾지 않아도 승패를 다투지 않아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안온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이익의 함정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가난이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웃음 속에 칼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간사한 자를 밝혀내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편안함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깊고 세심하게 살펴야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 선의이고 무엇이 화려함 속에 감춰진 술수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끝까지 관찰하지 않으면 세상의 진심을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좋은 것들,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이익은 대개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며 아무 이유 없이 큰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복과 화는 본래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복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뒤에서 기다리는 화를 숨기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권신 지백이 작은 나라인 위나라를 삼키려 했을 때 그는 서둘러 군대를 쓰지 않고 더 부드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사신을 보내 400마리의 귀한 말과 희귀한 옥벽을 바치며 겸손한 말로 존경을 표하고 형제의 결의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위나라 왕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이들은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남문자만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왕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조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상식이지만 큰 나라가 몸을 낮추어 작은 나라에 선물을 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을 들이지 않고 큰 이익을 얻으며 노력 없이 두터운 녹봉을 누린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음모가 있는 법입니다. 남문 자는 선물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의 비정상적임을 보았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백은 군대를 몰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계하고 있었기에 위나라는 제때 방어할 수 있었고 침략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지백은 위나라에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다며 탄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옛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대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탐욕과 명예욕 때문에 함정에 빠집니다. 이익이 주어지면 횡재했다고 기뻐합니다. 강한 자가 아첨하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즐거워합니다. 자존감이 가장 강력하게 충족될 때가 바로 이성이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손자는 상대방이 방비하지 않을 때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간사한 자들도 바로 이 전술을 사용합니다. 비정상적인 법칙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너무 열정적으로 당신의 부를 늘려주겠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기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다면 무언가 부탁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 상대가 갑자기 칭찬하며 양보한다면 함정을 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 냉담하던 상사나 동료가 갑자기 친근해지며 비밀을 공유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희생양의 위치로 밀려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달콤한 당위정이 입혀진 탄환에 대한 피 묻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청나라 시절 영록과 옹동화는 한때 친한 친구였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영록은 중요한 정치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옹동화는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경쟁자에게 밀고 했습니다. 결국 영록은 수년간 멀리 쫓겨났고 옹동화는 친구의 재앙을 빌미로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너무 밝은 미소는 때때로 선의가 아니라 단검을 숨긴 가면입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계심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경계선을 지키게 해줍니다. 오늘날 당위정이 입혀진 탄환은 도처에 나타납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술수들, 단기적인 이익 위에 세워진 관계들, 사람을 실제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첨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탐욕과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함정임을 봅니다. 눈을 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인생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짜인 것은 대개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횡재를 가져다 준다면 왜 하필 당신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너무 잘해준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기로부터 안전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모든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면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안온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적절할 때 멈추고 적절한 곳에서 의심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어있게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 비결은 물처럼 고요하고 거울처럼 맑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야만 사람은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명확히 보아야만 판단이 정확하고 행동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만약 마음이 어지럽고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옛사람들은 관찰이 충분히 깊지 않으면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고요하지 않으면 판단은 여전히 감정적일 뿐입니다. 큰 일을 하거나 사람을 바르게 보는 일은 모두 고요할 정제서 시작해야 합니다. 물이 고요해야 형상이 비치고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야 도리가 보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파도일 뿐 진실의 깊은 바닥이 아닙니다. 당나라 시절 태평공주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 상자를 도둑 맞았을 때 조정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측천은 즉시 사건을 해결하라고 명령했고 관리들은 처벌이 두려워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사들은 곳곳을 들쑤시고 백성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성 전체가 가마솥처럼 들끓었지만 어지러울수록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사한 도둑은 오히려 흔적을 지울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무명이라는 이름 없는 하급 관리가 우연히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모순처럼 들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무측천에게 수사기관을 독촉하지 말고 너무 거세게 몰아붙이지 말며 모든 일을 가라앉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무모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의 지혜에서 그것은 바로 명석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정이 수사를 멈추고 도성이 평상시의 리듬을 되찾자 도둑들은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청명절이 되어서야 누무명은 조용히 사람을 배치해 감시했습니다. 그는 장례 행렬을 감정으로 보지 않고 깨어있는 관찰력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장례를 보면 멀리 피했지만 그는 상주의 신색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울고 있지만 눈에 슬픔이 없고 몸짓은 은밀하며 관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는 행동에 나섰고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묘책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만약 처음에 그가 서둘러 고발하고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했다면 도둑은 이미 오래전에 달아났을 것입니다. 고요함을 유지했기에 그는 관찰할 시간을 가졌고 상대방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의 정수입니다. 관찰한 후에야 밝아지고 밝아진 후에야 결정하며 결정한 후에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큰일을 당해도 서두르지 않고 급한 일을 만나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이 이성을 이끌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두려울 때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너무 기쁠 때 사람은 경계심을 늦춥니다. 인생의 모든 큰 실수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찰나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교훈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끊임없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도 사람들은 쉽게 과잉 반응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즉시 주변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업무 위기를 겪으면 서둘러 일을 그만두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험담을 들으면 즉시 인터넷상에서 방역합니다. 그런 반사적인 행동들은 상황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나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을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업무에서도 많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상사가 일을 맡길 때 그들은 내용만 듣고 태도는 살피지 않습니다. 상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말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저하는 눈빛, 여러 번 반복되는 당부, 모호하게 남겨진 세부 사항은 모두 배후에 있는 압력이나 위험, 혹은 실제 기대치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종이 위의 숫자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민감한 조항에 닿았을 때 보여주는 반응에 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는 것, 길어지는 침묵, 애두르는 답변은 모두 신호입니다. 서둘러 계약을 매듭지으려는 사람이 대개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관찰할 줄 알며 적절한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이야기 속의 가짜 장례식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성대하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대중의 시선이 없을 때만 드러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이 연기하고 있을 때를 보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를 보십시오. 증국본은 한 사람의 성패가 아주 작은 것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남을 관찰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의력이 부족해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세심함을 훈련한 덕분에 나중에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관찰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깨어있음을 통해 훈련할 수 있는 기술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만났을 때 마음을 바람없는 호수처럼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세부 사항이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명확히 보이면 행동은 가벼우면서도 정확해질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음모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승패를 다툴 필요도 없고 함정에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말을 듣고 행동을 살피며 안색을 보고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하는 말에 멈추지 말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입가의 미소만 믿지 말고 안색과 눈빛을 보십시오. 말은 아무리 잘 다듬어도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의식적인 행동과 표정이야말로 진실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말하는 것들도 있지만 간절히 원해도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듣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사람을 판단할 때 처음에 하는 말에만 의지하지 않고 오랫동안 행동과 기색을 관찰해야 하며 그러면 선과 악이 저절로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노자 또한 진짜는 되게 조용하고 가짜가 시끄러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한 것은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심한 것은 아닙니다. 춘추시대의 운성자가 사신으로 위나라에 갔을 때 그는 효제곡신으로부터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잔치는 화려했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맛있는 술과 음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기 드문 정성이며 돈독한 우정의 표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성자는 매우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떠들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주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빛은 무거웠으며 웃음은 눈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상황과 내면의 상태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술자리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운성자는 억눌린 깊은 근심을 보았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술기운이 올랐을 때 효제곡신은 조용히 보물인 옥벽을 꺼내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조건도 없이 그저 작은 정성이라고만 했습니다. 운성자는 옥을 받으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선물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임무를 마치고 위나라를 지나갈 때 그는 일부러 작별 인사를 하러 들르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은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고 무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성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잔치에서 불길한 징조를 보았습니다. 잔치는 즐거운데 얼굴은 슬프고 귀한 선물을 취중에 서둘러 건네는 것은 모두 부탁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맡기는 물건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언이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위나라에 병난이 일어났습니다. 효제곡신은 살해당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운성자는 돌아와 친구의 영조 앞에서 울며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후 그는 친구의 처자식을 남몰래 노나라로 데려와 친구의 아들을 장성할 때까지 키웠습니다. 수년 후 그는 옛날의 그 옥벽을 아들에게 돌려주며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자산임을 알렸습니다. 공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생명을 맡긴 자는 지혜로운 자요. 친구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의리를 지킨 자는 인과 질을 모두 갖춘 자라고 감탄했습니다. 외부의 상황과 내면의 감정이 충돌할 때 진실은 대개 감정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나란히 가지 않을 때 행동을 믿으십시오. 웃음이 눈빛과 함께 가지 않을 때 눈빛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언어이며 충분히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효제곡신은 자신에게 곧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직접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내뱉으면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라 원수가 더 빨리 손을 쓸 것이고 그의 아들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행동으로 말을 대신했고 옥벽으로 믿음을 맡겼습니다. 운성자가 옥을 받았다는 것은 문서 없는 약속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기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깊은 통찰이 온갖 맹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배워야 할 점은 제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운송자는 화가 터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었습니다. 풍파가 조용히 차오르고 있을 때 외부인의 등장은 주인을 더 어지럽게 하고 허점을 드러내기 쉽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그는 나타나 뒷수습을 다 했습니다. 때로는 부재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의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말을 화려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정교하게 배치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표현은 여전히 본질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도리를 아주 잘 말하지만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잔인하다면 그 말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채용이나 대인 관계에서 약속만 듣고 행동을 관찰하지 않으면 사람을 잘못 선택하기 쉽습니다. 지원자가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눈빛을 피하고 몸짓이 불안하다면 주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모두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소한 일들을 당부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이나 미래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걱정한다면 감히 말하지 못하는 큰 불안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들을 듣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말을 듣되 행동을 믿고 웃음을 보되 눈빛을 살피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겉모습에 덜 속을 것이며 믿음을 잘못 주어 아파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승패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면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안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5번째 비결은 직선은 죽는 길이고 굽은 길은 사는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직선로가 반드시 사는 길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굽은 길이야말로 살아날 기회입니다. 철저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고 무모하게 행동하며 눈앞의 것만 보고 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험한 경지로 몰아넣는 사람입니다. 세심하게 살핀 결정 하나가 개인을 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집단, 심지어 한 왕조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가장 짧은 길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닐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한 걸음 늦게 가고 험한 곳을 돌아가며 위험한 곳을 피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길입니다. 노자는 제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물러난다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한 걸음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한나라 경제 시절 칠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오나라와 초나라의 군대는 노도와 같았고 수도 장안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주하부가 대군을 거느리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한 번의 전투의 승패뿐만 아니라 한나라 왕조 전체의 존망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군이 패상에 이르렀을 때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짧은 길은 호산과 민지를 지나 낙양으로 곧장 징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병법에 따르면 군대는 신속함을 귀하게 여기며 위기를 구할 때는 빨라야 합니다. 누구나 주하부가 그 길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조섭이라는 하급 장수가 감히 나와 간언했습니다. 조섭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깨어있는 관찰력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지키면 10,000명을 막을 수 있는 호산의 험준한 지형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오나라 왕의 성격상 분명히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결사대가 있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그는 가장 짧은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전으로 우회하는 길은 며칠 더 느리겠지만 안전합니다. 그때 적의 식량 창고를 타격하면 전세는 역전될 것입니다. 귀한 것은 조섭의 말뿐만 아니라 주하부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수만 군사의 생사를 손에 쥔 명장인 주하부는 하급 장수의 말을 단번에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어 관찰하고 숙고했으며 지도와 상대의 성격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간언을 따랐습니다. 역사의 결과는 그 지혜를 증명했습니다.
한나라 대군이 안전하게 낙양을 점령했을 때 주화부는 사람을 보내 호산을 조사하게 했고 오나라 군대가 복병을 빽빽하게 배치해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날 지름길로 갔다면 정우는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주화부는 조섭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사직을 구했다며 탄식했습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에는 두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조섭은 눈앞의 적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논리와 사람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형세의 운행 법칙을 믿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자신의 자존심을 이길 줄 아는 지도자의 지혜입니다. 주화부는 계책을 생각해낸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가 옳은지를 알아볼 만큼 충분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맹자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옳지 않음을 알았을 때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큰 실패는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의 고집으로부터 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관찰 단계를 건너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뜨거워 보이면 전력을 다해 투자합니다. 남들이 돈을 쉽게 버는 것을 보면 왜 그런지 묻지도 않고 뛰어듭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야 그들은 자신이 짧지만 위험한 길을 선택했음을 깨닫습니다. 옛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는 빠른 길보다 느리더라도 확실한 길을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교훈은 맞습니다. 너무 빨리 친한 척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며 매력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이 입혀진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멈추어 관찰합니다. 성급한 사람은 뛰어들었다가 대가를 치릅니다. 리더의 역할에서 가정이나 기업에 이르기까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은 드문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적인 말을 좋아하고 간언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람을 구하는 말이 대개 귀에 부드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은 멀리 가는 사람은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비결을 위한 것입니다. 명석한 관찰은 외부의 형세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탐욕과 성급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빨리 가고자 할 때 눈이 멀기 쉽습니다. 사람이 멈출 줄 알 때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걸음 늦게 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주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굽은 길은 때로 더 길지만 당신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가장 짧은 길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소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의 정점입니다. 세상에서 공명을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군자는 정정당당한 강자와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가장 꺼리는 것은 마음이 좁고 성품이 어두우며 원한을 오래 품고 깊게 복수하는 소인입니다. 옛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 원한을 사서도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소인은 정도가 아니라 끈질김과 음독함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노자 또한 너무 굳센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럽게 몸을 굽힐 줄 아는 자가 오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시절 곽자인은 안사의 난을 평정한 공이 있는 구국의 명장이었으며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조정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권력의 정점에서 곽자인은 사람의 마음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한 번은 어사중승유기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곽자인은 즉시 접대 방식을 바꿨습니다. 평소 그는 소탈하게 생활하며 집안의 처첩과 시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손님을 대접할 때 격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여성을 병풍 뒤로 물러나게 하고 의복을 단정히 고쳐 입었으며 매우 공손한 태도로 유기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 왜 대공신이 용모가 추한 하급 관리 앞에서 그렇게 조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곽자인은 아들에게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유기는 직위가 높지 않지만 마음이 음험하고 외모에 대한 큰 열등감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낮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단 한 번의 경멸, 어린 시선이나 무의식적인 웃음만으로도 독사처럼 깊은 원한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재능은 많지 않으나 수단은 적지 않습니다. 일단 기세를 잡으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곽자인은 당시의 유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권세가 언젠가는 변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의 부주의가 먼 훗날 가족 전체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 보여주는 존중을 통해 장래의 안전을 샀습니다. 그 예언은 나중에 소름 끼칠 정도로 적중했습니다. 유기는 재상 자리에 올랐고 악명 높은 간신이 되어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오직 곽자의 가문만이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기가 착해서가 아니라 원한을 품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곽자인은 한 번 고개를 숙여 미래의 수많은 화살을 피했습니다. 소인을 방어하는 영리함뿐만 아니라 곽자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한을 해소하는 더 깊은 층위의 지혜도 보여주었습니다. 곽씨 가문의 조상묘가 독을 당했을 때 누구나 그것이 환관 어조은의 소행임을 짐작했습니다. 조정 전체가 격렬한 대결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앞에서 곽자인은 그저 울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전쟁을 치르며 백성들의 무덤을 훼손한 인과응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살기를 녹였습니다. 어조은은 복수를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한은 불붙기 전에 꺼졌습니다. 만약 곽자이가 대결을 선택했다면 당시 궁 안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환관을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난과 죽음의 화를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한 걸음 물러나자 국면 전체가 평온해졌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덕으로 원한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곽자이의 지혜는 그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강해야 하고 언제 부드러워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세에서의 고슴도치 법칙입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자신도 상처받지 않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는 마음이 좁고 뒤끝이 있으며 꼬투리 잡기와 고자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말싸움 한 번에서 이기는 것이 당신의 경력 전체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예의 바르고 적당한 사교를 택하며 친하지도 원수지지도 않고 허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고집센 사람을 만났을 때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에서 이기고 정을 잃는 것, 말에서 이기고 살길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승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소인 한 명을 피하는 것이 10명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곽자이에게는 후세가 배워야 할 지혜가 한층 더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우라를 스스로 흐리게 할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공로는 컸지만 그는 일부러 소탈하게 살며 즐거움을 탐하는 척하고 작은 녹봉을 받아 천하 사람들에게 자신이 권력을 탐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야심의 낮춤이 그를 장수하게 하고 가문을 여러 세대 동안 흥성하게 했습니다. 맹자는 너무 두드러진 사람은 시기를 받기 쉽고 자신을 숨길 줄 아는 자가 오래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곽자이와 이백 사이의 인과응보 이야기는 사람을 더욱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곽자이가 이름 없는 병사였을 때 사형 선고를 받자 이백은 그의 기계를 알아보고 힘써 보증을 섰습니다. 수년 후 이백이 난관에 처했을 때 곽자이는 자신의 관직과 목숨을 걸고 직위인 이백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의리를 지키고 어진 사람을 바르게 알아본 결과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소인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은 지혜요. 어진 사람을 알아보고 사귀는 것은 의리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는 것은 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세상과 승패를 다툴 필요 없이 풍파 속에서도 안온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언제나 나아가는 것만이 강함이 아님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소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7번째 비결은 자신에게 잔인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잔인할 수 있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친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잘못 믿는 것은 품속에 독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사한 아첨꾼이 곁에 있으면 어진 이들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한 집단의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도리에 어긋나는 온갖 짓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만 남게 되면 쇠락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더라도 인륜과 도덕의 경계선을 넘는 자들에게는 절대 믿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성이 한번 짓밟히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빠르게 찾아오며 최종적인 피해자는 바로 오늘 그들의 희생을 통해 봉사받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환공의 이야기는 가장 피 묻은 교훈입니다. 그는 한때 한 지방의 패자였으며 춘추호패 중 으뜸으로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제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누구도 생각지 못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수십일 동안 시신을 구더기가 파먹도록 방치되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실수, 즉 어진 신하 관중의 유언을 듣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중이 중병에 걸렸을 때 제환공은 나중에 사람을 쓰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관중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반드시 세 사람을 조정에서 쫓아내고 절대 등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여가, 수조, 개방이었습니다. 제환공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의 눈에 그들은 보기 드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가는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 요리에 왕에게 바쳤습니다. 수조는 왕을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쳐 내시가 되었습니다. 개방은 원래 다른 나라의 왕자였으나 왕위를 버리고 10여 년간 왕을 따랐으며 친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상을 치르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환공에게 그것은 절대적인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왕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호랑이도 자기 자식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친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도덕적 한계가 없는 자입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몸을 아끼는 법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도는 인성의 뿌리입니다. 친부모를 저버린 자가 군주에게 진정으로 충성할 리가 없습니다. 인성에 어긋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극도로 큰 야욕을 품고 있습니다. 제환공은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달콤한 시중이 그리워지고 손발이 되어주던 서비스에 익숙해지자 그는 다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환공이 중병에 걸리자 이 세 명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결탁하여 궁궐을 봉쇄하고 물과 식량을 끊어 왕이 일찍 죽도록 압박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 왕을 세웠습니다. 천하를 떨게 했던 한 패자는 결국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친척 한 명 곁에 없이 죽어갔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얼굴을 가리고 탄식하며 저승에서 관중을 볼 면목이 없다고 후회했습니다. 과도한 희생은 대개 정과 의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 가족을 사랑하며 그 다음 타인을 사랑합니다. 그 법칙을 뒤집어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이나 혈육을 기꺼이 해치는 자는 인성의 끈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인성이 끊어지면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누구든 해칠 것입니다.
제완공이 죽은 것은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설탕이 발린 독약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찬양받고 대접받으며 조건 없이 서비스받는 권력의 기분이었습니다. 간사한 아첨꾼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능숙합니다. 관중의 정직함은 거칠고 듣기 싫지만 여가의 간사함은 달콤하고 편안합니다. 인간은 그것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오늘날의 여가와 수조, 개방은 자식을 죽이거나 스스로 거세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 직장을 배신하고 전 상사를 험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곳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 때 당신에게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 어떤 이들은 가족을 방치하고 아픈 아이나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며 건강을 승진을 위한 도구로 여기며 일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잔인한 사람은 대개 이익이 충돌할 때 동료에게도 잔인할 것입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죽고 못 살 것처럼 굴고 능력을 넘어서 지출하며 다른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의 삶 전체를 당신에게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깊은 사랑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심리적 불균형과 통제 성향의 징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파괴를 요구하지 않으며 존중과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장자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를 보지 말고 그들이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일들을 대할 때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모와 자식에게 그리고 자신의 몸과 품격에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간사한 자를 밝혀내려면 당신에게 권력이 있고 이익이 있을 때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보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신성한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남에게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달콤할수록 독이 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면 당신은 간사한 자를 피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한 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비결은 사람을 보는 3가지 단계와 자아의 함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를 다시 비추어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사람을 아주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떠한지 살피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비추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간은 말과 일시적인 행동은 숨길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 그리고 내면의 안식처는 오랫동안 숨기기 어렵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고 중간 단계에서 보는 것은 행위를 보는 것이며 높은 단계에서 보는 것은 삶의 전체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시작부터 그들이 가는 방식과 멈추는 곳까지를 포함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영원히 숨길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쁜 사람이 조만간 어느 순간에 정체를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삶 전체가 스스로 한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보는 3가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동기가 다르면 도덕적 가치와 인격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박하고 통제하거나 은혜를 사기 위해 돕는 자도 있습니다. 똑같이 충성하더라도 도리와 의리 때문에 충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권력과 이익 때문에 충성하는 자도 있습니다. 외부의 행동이 같다고 해서 내부의 사람이 같다고 결론 짓기에는 부족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연꽃 잎을 보려면 아래에 있는 영은을 보아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눈이 가려지기 쉽습니다. 여가의 이야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친아들을 죽여 국을 끓여 왕에게 바쳤습니다. 제환공은 그 행동을 보고 감동하여 그것이 위대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권력을 얻기 위해 인성의 경계선을 기꺼이 넘는 인간을 봅니다. 사람이 혈육의 생명조차 가볍게 여길 때 그 사람에게 도덕적 한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화려한 행동 앞에 서둘러 감동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사용하는 길과 수단을 살피는 것입니다. 군자와 소인 모두 욕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욕망을 달성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군자는 정당한 길을 선택하며 느리지만 견고합니다. 소인은 지름길을 택하며 빠르지만 다른 이의 피와 눈물로 가득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최종 결과물만 보지 말고 그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거쳐왔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 길이 배신과 거짓,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 성공은 조만간 무너질 것입니다. 맹자는 군자가 가난 속에서 도를 지키고 소인이 부유함 속에서 도를 지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도덕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오늘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는 내일도 계속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면 안전한 멈춤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깊고 보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 어디에 안주하느냐가 그 사람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소인은 쾌락을 누리고 아첨을 받으며 남의 위에 서 있을 때만 평온합니다. 역경을 만나면 즉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며 화를 내고 책임을 전대합니다. 반대로 큰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의 사명에 안주하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월왕구천은 쓸개를 맛보고 가시밭에 누우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큰 뜻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고도 계속 살았습니다. 사기를 완성하겠다는 사명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한신은 시장 바닥에서 무례한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습니다. 일시적인 체면이 아니라 큰 업적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고통보다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둘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실패했을 때 자신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람 보는 단계를 파악하더라도 인간은 가장 큰 함정인 자아 때문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대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평가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치부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좋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의 이야기가 예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승을 싫어할 수 있지만 효성스러운 자식일 수도 있고 진실한 친구이며 약자에게 동정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욕당했다는 각도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한 사람 전체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군가를 꿰뚫어 보고 싶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합치면 우리는 매우 온전한 사람 보는 공식을 갖게 됩니다. 먼저 자아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개인적인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역경 속에서 상대방의 동기와 경로 및 마음가짐을 관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을 부모와 약자, 서비스하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들과의 주변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 두십시오. 오늘날 사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몇 줄의 글과 몇 장의 사진, 편집된 몇 순간을 통해 서로를 쉽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연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 속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너무 커서 속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을 믿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그로 인해 친구와 파트너 및 동행자를 잘못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승패를 다투거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깨어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고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의 정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맞게 판단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피하고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적절한 때에 놓아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람 보는 기술이 결국 천하를 보는 예리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 각자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내려놓아질 때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곳에 안주할 때 사람의 옳고 그름은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함께할 동료가 없다고 일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찰한 8가지 사람 보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의심 많고 사사건건 따지거나 매사에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배우는 목적은 밝은 눈을 뜨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서 무엇이 진심인지 구별하여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차려 미련 없이 미소 지으며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결국 천하와 승패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잘못 주지 않고 감정을 잘못 두지 않으며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때에 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처세하는 지혜의 정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옛사람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바쁜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인생의 도리에 대해 계속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아니라는 글자 한자를 남겨주시거나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깊고 밝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에서 소중한 직이라는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과 인내심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눈은 밝고 마음은 평안하며 사람을 꿰뚫어 보고 순리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음 공유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